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6시 58분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 일동 이른 시간에 와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청률 성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좋은 이슈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뉴스들이 나왔었는지 또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열어보시죠. 최고의 시청률을 이끌어주신 최고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의 마지막 올해 월요일 시장을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산타랠리에 제동이 좀 걸린 걸까요? 생각보다 산타랠리 기간 동안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던 간밤 나스닥 지수가 0.5%, S&P 500 지수 0.35%의 마이너스입니다. 6,900 초반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 만약에 12월을 플러스로 마무리한다면 8개월 연속의 월간 랠리를 달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나 지난주에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수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오라클, 팔란티어 등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연말이고 한산한 시즌이다 보니까 주요한 경제 지표나 이렇다 할 만한 이벤트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주 일정이 한산한 만큼 시장의 자체적인 내부 모멘텀이 주요 드라이브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이슈가 나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특징은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급등을 한다는 점, 이와 함께 주요 귀금속, 올해 정말 화려한 랠리를 달려갔던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락 중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면 당일 등락률을 먼저 보시면 금 가격이 4%대, 은 가격이 7% 가까운 급락이고요. 플라티넘이죠. 그러니까 백금 가격 역시도 13%대, 구리와 팔라듐까지도 전부 다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간밤의 흐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죠. CME,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은 선물 계약에 대한 증거금을 대폭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주요 귀금속 가격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를 지금 이 뉴스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러한 투기적 과열 조치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투기 세력들은 이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대신에 포지션을 강제적으로 청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고 또 전부 다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가격 급락세가 나타났다라는 해석이고요. 다만 지금 연초 대비 등락률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엄청난 질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ETF 순위를 1등부터 쭉 매겨보면은 AI, 방산보다도 금과 은 관련한 ETF들이 순위권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AI보다도 원자재가 더 좋았던 한 해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은 가격의 경우에는 128%대 급등, 백금의 경우에는 120%, 팔라듐과 골드, 금 가격 역시도 각각 70%대 그리고 50%대의 강세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원자재 강세를 드라이빙했던 요인들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달러가 진행이 됐다는 점, 보통 원자재 가격은 달러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 등의 중앙은행이 이러한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점, 그리고 AI 등 산업적인 수요 역시도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 자,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해소될 만한 요인들은 아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고점을 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가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여기서부터 신규로 추격 매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원자재 투자는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ETF 수익률 순위를 좀 들여다보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과 금 관련한 ETF들이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굴해서 대표적인 ETF가 SIL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183%대로 올해 ETF 수익률 1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SLV가 170%대, 그 뒤로는 금채굴 ETF인 GDX와 구리, 히토류, 원자재 관련한 XME까지도 자리를 하고 있죠. 전부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를 이어서 AI 관련한 대표적인 수혜 ETF, WGMI라는 네오클라우드 ETF가 79%대 수익률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밤의 시장 흐름으로 딥다이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던 가운데에서 특히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 약 4%를 매입하는 거래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주간 기준 5% 이상 급등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쉬어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질주는 그 와중에도 이어졌던 간밤이었습니다. 3.4%의 플러스. 자, 주요 투자 매체들이 이러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격은 지금 비싼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은 저렴하다. 따라서 2026년도 유망주로 선정을 하겠다. 특히나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록의 자산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추론용 칩을 자체 개발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HBM에 대한 수요는 필수적이고 따라서 내년도까지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장에서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의 질주가 돋보였는데 오늘도 이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비교적 크게 쉬어갔던 간밤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증시 전반의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에서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다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익률 3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크게 쉬어갔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과 은, 구리 가격 약세와 맞물려서 소재 관련주들의 급락이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로는 울트라제닉스 파마슈티컬스, 뼈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골절 발생률 임상 목표치에 미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40%대의 폭락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브릿지의 경우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40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들어간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10% 가까이 점프를 했다라는 부분 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갑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다시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4,220포인트를 기록했죠. 코스피 2.2%나 올라줬고요. 코스닥도 1.4%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사실 연말 좀 한산할 것으로 기대했었던, 예상했었던 시장이 생각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난 배경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1,430원대 안정적인 흐름을 기록해줬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 영향을 받아서 현물 기준 5거래 연속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거기다 어제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배당 기준일이 이제 내년 3월 전후로까지 분산되는 고배당주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락에 대한 움직임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부담이 줄어든 점도 어제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HBM 16단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HBM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의 활약,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해제, 그동안 신용거래가 되지 않았었던 SK하이닉스 어제 강하게 수급 유입이 뒤따랐죠. 그래서 그 전 거래일 삼성전자의 급등, 어제 SK하이닉스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열어볼까요? 어제 삼성전자가 2%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가 7% 정도 그동안 조금 억눌려 있었던 투경 이슈를 털어내면서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단숨에 50만 원대 후반에서 64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기록하기도 했네요. 이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제약바이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반도체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CES라는 일정이라면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반응을 했죠. 여기에서 미국의 빅파마들과 M&A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전했고요. 알테오젠의 MTA 10건 이상 체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에로에 대한 기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지난주까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이제 매도하고 나서 세금 부담 을 털어낸 대주주들이 다시금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제약 바이오 종목에 좀 집중되는 현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삼성 에피스홀딩스, ABL바이오 등등의 종목들이 함께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방산주 모처럼 움직였습니다.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고 LRG 넥스원 실적 이슈 이후 변동을 겪었던 방위산업주들이 조금씩 힘내고 있습니다.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소외단에서의 관심도 한번 가져봄직하죠. 계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폴란드로 출국했다라는 점, 천무 등의 현지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3차 계약을 해냈다라는 계약은 어차피 앞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3차 계약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고요. 하나에어로 역시나 투경 해제에 더 반응하면서 9%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달 착륙선 기술 개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강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이만 간 것은 아니고요. 현대로템 다른 대형 방산주들이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우주 종목들도 한화에어로의 달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같이 자극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종전의 키워드가 언제든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자주국방이라는 저가 매수 스토리도 이렇게 한 번씩 작용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내년은 또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절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사실 1분기, 2분기경이 훨씬 방산주들의 시세가 좋았던 이력이 있어서 또 상반기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로봇주 어제도 관심 받았습니다. CES 앞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일정 부분 CES 이후 세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론은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시기가 매수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나 전선주들도 강세 흐름을 기록했던 어제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LNF 관련한 얘기가 좀 이슈가 됐죠. 2023년도 2월에 테슬라와 체결했었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금액의 정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3조 8,347억 원, 그러니까 4조에 달하는 계약 금액이 어제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고작 973만 원으로 정정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 2% 정도 올랐던 LNF가 애프터에서는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8.7%,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걸로 투자자들은 변동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죠. 일단 LNF 측에서는 어떠한 업황적 문제보다는 특정 프로젝트의 물량 변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추정 내용들을 모아왔습니다. 이번 이슈로 보면 거의 이와 관련한 계약은 진행률이 0% 수준이었다. 기존 스펙 제품의 발주가 부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5년 테슬라는 LNF의 해당 양극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것이 2차 전지의 발주 감소 리스크인가?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의 영향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의 수요 문제 혹은 완성차의 투자 속도 조절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이번 이슈는 4680 배터리 사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NF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테슬라 측에서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데요. 결국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부분 실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는 알던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해야 되는 공시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이슈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통을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 왔었고 그것을 시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공급 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지난 공급 계약 관련해서 알고 있던 내용의 명확한 공시가 나온 것뿐이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충격은 있겠으나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NF의 어떤 문제였다면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끊겼을 텐데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양극재 공급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나올 수 있는가가 앞으로 LNF 투자 심리에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부분 충격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이 이슈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톤이 증권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떨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이슈로 인해서 밤사이 미국에서도 테슬라는 주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AI에 대한 순환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챗 GPT 나오면서 GPU, HBM 중심의 AI 학습,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AI 추론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AI 에너지원, 전력, 효율 등의 인프라단, 그리고 이것이 자극해서 발전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보안 이런 쪽까지 시장 내에서 계속 순환하며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쪽이 바로 요즘에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한 얘기도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자, AI 밸류체인 내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한 축을 차지하긴 하죠. 일단 AI 밸류체인을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AI빨 반도체 쇼티지가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칩부터 소부장 종목들까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이죠. 그리고 단순한 칩과 관련한 것 외에 인프라 쪽에 대한 시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나 혹은 발열 문제 이런 인프라에 대한 병목 형상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ESS가 됐든 냉각이 됐든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한 다른 전력 등의 인프라가 됐든요. 꾸준하게 관심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전력기기는 4년 정도 시장 내에서 정말 명확한 주도 개념의 서브 섹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한다는 세계적인 스토리에 AI가 붙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바가 있었죠. 다만 아무래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의 둔화는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업황이 꺾인다가 아니라 중립급 이상일 것이라는 시각은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에너지
금속은 밤사이 변동이 컸죠. 은을 비롯해서 주요 금속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로봇이나 자동차,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구리 사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IB 시각은 여전히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보안까지도 다 밸류체인에 들어가겠죠. 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생성형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른 종목군들 대비 올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엔비디아발 AI 붐 이슈에서도 소외됐었죠. 자, 내년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죠. 대기업에선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고 IT 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정부에서도 AI 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공공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와 로봇이 가동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그리고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한 기업들의 수주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번역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번역 관련해서도 품질이 향상돼야 될 것이고 지속적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빅테크에서는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 그런 언어적 학습 데이터를 더욱더 사들이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어떤 종목이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빅테크와의 연결고리가 짙은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밸류체인 보시죠. 소프트웨어 관련한 서비스 기업들 이 정도 있을 거고요. 기업의 IT 서비스 인프라를 담당하는 쪽은 우리가 아는 SI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등등이 있을 텐데 네카오와 저런 언어적 소프트웨어 업체들과는 조금 차별은 있겠죠. 다만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관심을 받아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소프트웨어단인데요. 인터넷 기업 대표 두 종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장에 두 종목이 모두 한 5% 내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3조를 돌파했던 네이버,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YOY 기준 50%나 급증했던 카카오. 하지만 6개월 사이에 시가총액은 두 종목 다 줄어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은 광고나 커머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오픈 AI가 AI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왜 네카오는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가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국내 플랫폼의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챗봇으로 질의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AI 에이전트 관련한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두 기업이 갖고 있는 힘은 결국 한국에서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로컬의 힘일 것인데 이 로컬의 힘을 제대로 접목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 같이 체크를 해봅니다. 잠시 후 질문도 나눠볼 거고요. 네이버는 내년도에 쇼핑 에이전트 출시 1분기 안에 진행이 될 것이고요. 통합 AI 탭이나 통합 에이전트 공개도 2분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시범 출시한 카나나 이것을 카카오톡에 정식으로 출시하는 게 새해부터가 될 것 같고요. 이걸 메신저에 결합하는 형태로 카나나 서치 등으로 좀 확장하는 움직임도 내년 안에 기대가 된다라는 시각 등입니다. 여러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AI 에이전트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만 넣어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소프트웨어단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봤고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이었죠. 연말 랠리에 대한 피로감 속에 조금 숨고르기 현상이 있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AI 트레이드 역시나 단기적인 부담을 느끼며 엔비디아, 오라클 등은 하락했죠. 12월 FOMC 회의록에서 내년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를 좀 보고 가자라는 시각도 작용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내렸어요. 아무래도 그룹 인수 금액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죠. 다만 여러 업체들이 칩을 원하고 있다라는 논리 속에 마이크로는 또 추가적인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우호적인 내용일 거고요. 지난 9월에 발표했었던 엔비디아의 인텔 주식 50억 달러 매입 이슈, 이것이 또 공식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인텔 관련한 종목들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하락이었죠. 자, 소프트뱅크가 디지털 브릿지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AI 시대 전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병목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포지션이었다라는 평가이고요. 이것은 AI 인프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앞서 저희 AI 소프트웨어 얘기를 해서 그런 걸까요?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라는 종목인데 밤사이에 100% 넘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이 종목은 사실 80% 넘는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일부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간으로 따박따박 수익이 들어오는 계약이다 보니까 월 정기적인 수익화 이야기가 힘이 돼줘서 강하게 매수 유입이 있었고요. 어제는 밤사이 100%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 인게이지먼트가 뭐 하는 회사인가?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정이나 환경 등을 분석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제약사와 AI 지속형 계약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른 반등이었죠. 물론 미국 내에서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특징주 단에서 소프트웨어 종목이 모처럼 들어가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앞서 체린앵커도 짚어주셨는데요. 금속 관련해서는 동반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금속의 시대였다라고 할 만큼 2025년 금속 관련한 시세가 좋았었는데 일정 부분 언제든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그 이후로 CME의 증거금 요건 23% 인상 영향이었습니다. 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일부 강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동을 살폈던 바가 있는데요. 밤사이 주요 금속의 동반 하락과 광산 관련주들의 하락도 같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시죠. 이 가운데 AI 시장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은 금속 혹은 원자재 내에서 무엇이 있는가는 지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이었어요. 0.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약바이오의 수급 유입에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앞서 금속 관련한 코멘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구리일 텐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2026년에 내년도죠. 그러니까 22년 만에 구리 쇼티지가 최대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지켜보죠. 자, 뉴욕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헬스케어, 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연초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일정이 있죠. 자, 미국의 헬스케어 지수가 나름 굳건하고 여기에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 그리고 미국의 생보법 효과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부각되는지 봐야 되겠죠. 글로벌 빅파마가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달리티나 아니면 임상 후기 이제 제품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중심으로 놓고 관심을 받아가는 쪽 ADC, DAC, 이중항체, RNA 이런 쪽으로 관심을 받았죠. 자, 최근 시장은 바이오 쪽이 이제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에임드바이오 이런 식으로요. 알지노믹스 이런 쪽에 관심을 뒀었다면 이제 슬슬 다시 전통 강자인 바이오텍으로 분위기가 넘어오는 걸까요?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 리가켐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힘을 내고 있어서 한 번 더 관심을 받아가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는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길 바라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요 세계적인 제약 업체들과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넣어봤습니다.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G2G바이오, 리가켐바이오, 에임드바이오, D&D파마텍, ABL바이오, 알테오젠 등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마다 좀 살펴보시면 GSK, ABL 바이오 등도 있을 거고요. 케어젠도 최근에 수급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31일에 임상 관련한 이벤트가 하나 더 발표될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고 나셔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와 연결되는 기업들, 일라이릴리와 연결되는 기업들 등등에 놓고 이들의 발표나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 내용이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정리해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소 회피 물량으로 빠져나갔던 수급 등이 다시 재유입이 되는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1월 2일에 개장해서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정리하고 가려는 심리들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리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새해 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좋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불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가져봄직한 기대 요소들 넣어봤어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로봇, 최근에 테마가 붙은 우주, 아니면 플러스 이제 한한령 해제 이슈가 있는 엔터 등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ES 이벤트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을 돌리려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추론이나 학습이나 필요할 텐데 로보틱스 반도체에 대한 것도 자극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바이오나 의료 AI를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1월 달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테슬라의 컨콜 등에서 로봇 자율주행 관련한 어떤 얘기가 있을지도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겠죠. 자, 반도체에 대한 오늘 추가된 뉴스는 삼성의 파운드리 반격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테일러 팹의 양산 목표를 2배 더 늘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때마침 같은 파운드리사인 TSMC가 얼마 전 강진이 있었죠. 지진이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일부분 수율에 타격을 줬을 수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율의 타격이라고 봤을 때는 폐기나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로 반사 이익이 있을지 보도록 하죠. 테마단에서는 종전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건을 자극할지, 재건이 자극된다면 주요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테마성으로 좀 작은 종목들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인바운드 관광객,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계속 언론 보도화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쪽은 소비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 트렌드라기보다는 계절적 특성 정도로 시계가 있는 섹터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AI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생성형 AI 관련한 테마 이런 쪽이 자극될지 보도록 하죠. 자, 삼성의 파운드리 내용이 강화돼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소재, 부품, 장비, 옷삿 기업들, 인프라, 기판주들 넣어봤고요. 여기 디자인하우스와 설계단도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주 속에서
반도체의 또 다른 밸류체인, 우리가 언제나 전공정, 후공정, 소부장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밸류체인으로 설계와 환경 외관 설비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하고자 넣어봤습니다.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IP 기업들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디자인하우스에서 최근에 우리가 주목받는 게 삼성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 TSMC 향이 짙은 에이징랜드는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좀 못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필터나 진공 가스배관 설비 기업들, 에로티 베큐um, 여기에 원익홀딩스 등 들어가고요. 클린룸 부종 얘기 많이 나오죠. 신성 ENG, 한양 ENG, 성도 ENG 이런 기업들 추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밸류체인도 보고 가시라고 정리를 넣어봤고요. 오늘 폐장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내용이 뭔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기정통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살펴주시고요. 내일은 우리 한국, 일본, 중국 휴장입니다. 이날 바로 12월 FMC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전체적인 일정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살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 번 더 보시라고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알아둘 뉴스 중에 텅스텐 관련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시장에서 뭔가 파이를 차지하고 이러진 않은데 이슈 측면에서 일단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CBS, 미국의 CBS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미국 정부가 강원도 영월에 상동광산 텅스텐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거 한 번씩,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뉴스인 것 같아요. 지금 텅스텐은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강도를 갖고 있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닌 금속입니다. 무기나 자동차,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갖고 또 금속 갑질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급 다변화 움직임에서 다른 곳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분위기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이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알몬티 측에서 과거 이 강원도 영월군의 텅스텐 광산의 영업권을 사들였던 바가 있었거든요. 꽤나 오랫동안 가동 자체가 중단돼 있었던 이 상동광산이 한 번씩 텅스텐 이슈로 관심을 받습니다. 보통 그럴 때 상동 텅스텐 광산 관련해서 과거 수행 이력이 있는 기업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시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텅스텐 관련한 뉴스가 있다 정도 알아두자라는 취지에서 넣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이어갈게요. 저희가 정말 1년 내내 로봇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거래일도 미나앵커가 또 로봇으로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웅치킨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봇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전일 상승률을 보면 로봇주를 왜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실 겁니다. 제목을 보시다시피 로봇은 쉬지 않고요. 주가도 쉬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보시면 계양전기가 3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인탑스가 29.9%, 라운테크도 29.9%로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반부터 무려 6번째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28%대의 강세, 원익홀딩스도 19%대의 강세, 그리고 대체적으로 5%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 급등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놓았던 전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가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봤을 때 6번째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결국 현대트랜시스와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동 공구 제조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터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로보틱스 모듈 부품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약 기간은 이제 올해 12월 1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준비 기간 동안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 규모라든지 금액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다만 6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자동화 흐름 부품사로 재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거래량만 살펴보시면 2024년 이후 최대 거래량이라고 살펴봐도 무색할 정도로 전일 거래량이 381만 주 가까이 몰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의 연관성이 깊다는 점이 투자 모멘텀으로 짚힌 건데요. 삼성전자 보핏, 지금까지는 B2B 쪽으로만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B2C 쪽도 공략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러티브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보핏의 이 시제품 조립 및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핵심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 먹거리로는 삼성전자의 이 집사 로봇 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리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와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만큼 대기업들과의 연관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 독점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만큼 매출에도 지금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라온테크입니다. 라온테크도 삼성전자와의 연이 깊습니다. 이제 반도체 무인화 로봇 관련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세운 상황. 그 안에서 라온테크는 국내 유일 진공환경 웨이퍼 이송 로봇 국산화 업체인 만큼 여기서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죠. 이제 진공 로봇 시장 국산화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산 라인에 공급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단 성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짚히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2026년부터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CES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컨설팅 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딜로이트에서도 CES와 관련해서 분석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 전달해드린 것과 비슷했고요. 그 안에서 재미로 또 다른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보는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우선 그 안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가 바로 이 현장 검증 사항이었는데 현대차와 가전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은 중장비 로봇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중장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과 보조, 원격 조종, 그리고 반복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작업 자동화 수준은 과연 어느 단계인가 이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 캐터필러와 오시코시, 존디어와 구보타가 모두 다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캐터필러와 오시코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공장 바깥에서도 이 건설, 농업, 광산, 물류, 중장비 등 전 산업에서 확장을 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존디어와 구보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형 농기계를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비전 기반 로봇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이번 CES에서 확인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서 스쳐 지나간 생각이 그렇다면 이 농기계라든지 중장비 쪽으로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 회로를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동이라든지 두산밥켓 같은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어제 전달해 드렸던 것과 같이 두산밥켓도 이번 CES에 두산그룹이 참여하면서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로봇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인데요. 어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린 만큼 이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줄 요약을 해본다면 현대차 그룹은 이제 로봇 파운드리 및 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CES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능형 홈, 헬스케어 로봇의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CES를 통해서 그 로드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집사 로봇 분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 봐야 할 점은 최근에 이제 분리 개발에 대해서 무기한 연장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CES 이야기도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로봇 섹터 올해 좋았고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꾸준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래서 올해 좋았던 거 알겠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면 내년엔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어제 보고서를 발행을 했고 그 안에서 5가지 종목을 유망하게 봤습니다. HL만두와 LG전자, 현대오토에버, 두산로보틱스, 로보티즈를 거론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집중 분석을 한 종목은 바로 HL만두와 LG전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HL만두를 제가 따로 떼어내서 분석을 한 이유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또한 12월에 정말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의 12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어제를 기점으로 한 1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HL만도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CES가 주목할 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그로스 리서치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HL만도의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동차 부품을 필두로 해서 이제 로봇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액추에이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을 넘어서서 2028년에는 북미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2029년에는 대량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CS2026에서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외편입니다. 이제 로봇 하면 자꾸 로봇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자꾸 로봇손 이야기가 나올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지만 기술이 또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양새였는데 대표적인 종목 원익홀딩스부터 사면까지 5가지 종목을 요약해봤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손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미 전체 매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PIM,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이런 쪽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사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 핵심 부품인데 이것을 3-in-1으로 통합 솔루션으로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을 만들 때 부피를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지금 세 개를 하나로 다 통합했다는 것 자체가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봇주였는데 내년에도 그 로봇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해 마지막 거래일, 오늘 이 두 분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전략적 측면도 그렇고요. 풍채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워낙 장신의 두 분이신데요.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MT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겠지만 두 분께 한 해 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올 한 해 돌아보면 전체적인 지수는 너무 좋았고요. 곳곳에서 조방원, 반도체 혹은 로봇 등등의 테마 활약도 있었고요. 서브 섹터도 좋았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풍성했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한 해 어떠셨는지, 그래서 올 한 해를 기반으로 내년 전략은 어떻게 짜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이맘때쯤 되면 올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좀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수가 뭐 코스피 기준으로 70%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그래도 원금 회복에 그래도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발 이런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원금 회복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약진 이게 계속 가장 좀 의미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 팔아서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좀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주위에서 많은 격려 이런 부분도 받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삼성전자 뒤를 잇는 좀 뭔가 스타 종목 이런 부분이 제 계좌에서 좀 나와주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었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네, 좋습니다. 김주만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지 앞서 박창윤 대표님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김주만 의원님의 성과 그리고 내년에 대한 고민도요. 네, 일단 뭐 성과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제 좋은 종목들을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보다는 그래도 압축해서 알려드려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아는 게 독이 되었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이제 많이 알아서 10월까지는 좀 어느 정도 쉬웠는데 11월, 12월에 난이도가 굉장히 커서 이때 이제 그 올 한 해 이제 벌었던 거를 모두 조금 이제 까먹었던 분들도 꽤나 많고요. 오히려 손실 전환된 계좌도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많이 알았던 게 독이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우직하게 매수하셨던 분들 혹은 뭐 바이오 쪽을 우직하게 갖고 계셨던 분들 혹은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로봇주들에 대해서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이제 많이 아는 게 독이 되었던 시장이다라고 하면 내년 초 특히 이제 중간 선거 이전까지에는 어느 정도 많이 알아야지 조금 더 계좌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야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사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가격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말고 목표가만 잡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 해서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드렸던 게 그래도 유효했다라고 생각하며 내년 초에 제가 제시드리는 전략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달콤하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많이 알아야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초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 전략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섹터별로 타이트하게 또 달려보도록 하죠. 연말이지만 저희는 타이트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AI 반도체 전력. 이 반도체와 전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계속해서 좋다. 특히나 전력에 조금 더 긍정의 포인트를 많이 맞춰주셨었는데 반도체 타픽, 전력 타픽 듣고 갈게요. 반도체 타픽은 뭐 IT 소부장도 있지만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시간에도 SK하이닉스 ROE가 무려 50%를 넘어간다. 즉
즉 그동안의 설립 이후에 그동안에 벌어들으면서 자본 총액으로 쌓아놨던 것 대비해서 내년에 순이익이 그 절반을 넘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PBR은 2.6배에 불과하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올해 그 고점을 찍고 좋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현 시점에도 물론 3배가 넘어가지만 한 3.6배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최소한 마이크론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ROE 50% 대형주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내년 BPS 기준 대략 25만 원 정도 되는데 PBR 3배면 최소한 75만 원, 그리고 3.5배만 가더라도 90만 원 이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당연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팟 가격이 꾸준히 올라오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디램 가격 상승률을 기존 43% 전망을 뒤엎고 80%까지 지금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ROE 또한 지금 삼성전자가 1.6배 정도 지금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2.1배였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2017년이었거든요.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타났을 때. 근데 내년에는 최소한 이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ROE가 얼마였냐면 대략 한 16에서 17% 정도였는데 내년도 ROE가 최소 20%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최소한 역사적 고점, 밸류 상단 자체를 두드릴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PBR 2.1배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가격으로 환산을 해놓고 보자면 16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대략 한 7만 4천 원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뭐 최소한 그 정도 선은 두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까지는 대형 주단에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력 설비 안에서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기간 조정 양상에서 최근 2달 동안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장 매력 있는 거는 효성중공업이에요. 저는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한 28% 정도, 대략 한 31%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기간에 낙폭 과대를 찾게 된다면,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4종목 안에서는 효성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산일전기가 20배 언더로 유일하게 빠져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력 설비 안에서는 산일전기와 효성중공업,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4종목 각각 2종목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2종목의 탑픽으로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워낙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좋았었는데 내년도 충분히 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각오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와 전력의 탑픽, 각각 2종목 혹은 각각 한 종목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요. 내년도에 더 벌고요. 그다음에 내후년도까지 온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 130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돈 많이 번다는 엔비디아가 25년도에 118조 벌었습니다. 즉 이제 엔비디아만큼 돈을 버는 회사가 한국에 2개나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꽤나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돈이 잘 벌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게 그냥 이 종목은 별도로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안 하고 목표가까지 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2종목은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조금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목표가를 두고 기간적으로 내년 한 4, 5월까지만 20-30% 기대값을 한번 갖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긍정적인 기사가 2개 발견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되게 지루하고 이거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못 갔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온기가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예전에 이제 조선주들이 이전에 있었던 저가 수주들을 밀어내는 수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익 개선이 안 돼가지고 되게 길게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소부장들이 그런 이전에 조선주들과 비슷한 부분들 이전에 받았던 저가 수주들을 밀어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초에 이제 이익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소부장 쪽에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어제 소부장단에 이제 불씨를 던질 만한 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집행한다. 즉 장비도 넣고 소재 부품도 더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부장 쪽 분명히 지루했긴 했습니다만 기왕 기다린 거 내년 초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테일러팹 양산 능력을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분명히 이제 파운드리 쪽 혹은 비메모리향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도 이제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거는 내년도 초에 1분기 때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개선되는 소부장단을 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요즘 최근에 밀고 있던 KC텍을 여전히 이제 소부장단에선 최우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단에는 지금 사기 좋은 건 테스,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쪽에서는 KC텍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부장 쪽은 요 2종목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제가 평상시에도 좋게 이야기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나 여태 말씀드린 자주 언급드린 종목 또한 계속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익 개선세가 잘 안 보이는 종목들은 또 그 안에서 차별성을 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전력 쪽으로 넘어가는데 전 전력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다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병목 현상이 나온 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 미국 쪽의 건설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매출단에서 영업이익 자체에서 지금 이제 전력이나 변압기 쪽은 분명히 정체 현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분명 4월 이전까지는 의외로 또 저 전력 쪽은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력 쪽을 가격적인 메리트만 빼면 지금 현재 매수하기는 살짝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 한 종목만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만 전력 쪽은 조금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톤은 살짝 낮추셨고 반도체는 여전히 강조해 주시는 내용, 그 가운데서 소부장의 온기를 1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 같이 체크해 나가겠고요. KC텍이나 하나마이크론, 테스 얘기는 긍정적으로 주셨는데 사실 한미반도체 관심 이제 갖고 커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AS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코멘트 드렸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서 편하게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죠. HBM에서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많이 밀렸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은 아니고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인 한 16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봉 뜰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한 번에 우르르 이제 넣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 14만 원 이하에서 최대한 많이 물량을 모으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초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이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전에 이제 가격이 아니라 물량을 얼마만큼 담아두는지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지금 다른 섹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지는 명확한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1월 8일 이전에 반드시 물량을 늘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1월 8일 이제 몇 거래를 안 남았는데 약간 손가락으로 세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새해에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새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좀 방산이 좀 슬슬합니다. 그래서 방산이 하나에어로 또 폴란드라는 키워드가 어제 부상을 했고 또 투경 해제샷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방산 그리고 항상 이 방산과 시소게임처럼 여겨졌던 재건 이 두 쪽이 어제는 같이 올랐어요. 박창윤 대표님 어떻게 전략 짜시겠습니까? 시소게임처럼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제는 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방산 4사가 오랜만에 모처럼 강한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방 원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주도 섹터에서 완전히 좀 탈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그 빈자리를 반도체와 로봇이 강하게 채워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피지컬 AI 확산이 세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이어질지 여부가 내년도
연초에 주도 섹터의 향방 이런 부분을 좀 가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방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방산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수주 잔고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 베이스가 앞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데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게 폴란드 2차 계약이 7월 말에 있었는데 7월 중순 넘어서 있었죠. 그때 이후에 구체적인 수주 모멘텀이 없었어요.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이라크 수주가 대략 한 8조 원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었었지만 그에 따른 영향 자체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PER 30배가 훌쩍 넘어가던 부분에서 어제자 기준으로 보았더니 PER이 대략 내년도 EPS 추정치 기준 18.2배까지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간 및 가격 조정 자체가 한 2, 3개월 이상 길어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산이 올라가게 된 계기는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이 재개가 되지 않았나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동북아 리스크 다시 한번 대만을 둘러싼 이런 포위 이런 훈련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불꽃이 계속 남아있다는 부분 자체가 방산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자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폴란드 쪽에 이제 3차 천무 계약 이 부분을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죠. 약 5조 8천억 규모이고 올해 7월 달에 폴란드 2차 계약 이후에 지금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을 큰 폭으로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방산 4사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략 한 18배 정도 수준에서 PER 거래가 되고 있고요. LIS 넥스원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2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비싼데 29배 정도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방산주 긴 호흡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좀 가격 및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을 때는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거는 딱 SG 딱 하나 봅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크라이나 쪽의 도로 에코스텔 아스콘 관련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재건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미 JV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스텔 아스콘 같은 경우 바로 이제 투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SG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탄탄한 실적 기반 위에 해외 수출이라는 모멘텀을 새롭게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 주셨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분위기 보고 추가적인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오늘 대형주들은 조금 잠잠하네요. 눈에 띄는 종목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 한 강보합 정도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힘냅니다. 3% 정도의 상승세. 폴란드, 천무 혹은 달 관련 우주 개발 프로젝트 이슈가 어제 이쪽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눈에 띄는 건 알테오젠이죠. 프리마켓 시작과 동시에 18% 이렇게 봤는데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은 1.5% 상승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바이오, 보로노이 이렇게 총 상위단의 일부 종목들 강보합 정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저출산 관련한 종목인 에르코스, 꿈비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요. 자산 재평가 얘기 있었던 서부 T&D 어제 시간 외도 강세였고 오늘 프리마켓 6% 상승세입니다. 우주 연말 가장 강력한 테마 중 하나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5%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인탑스 2.6% 상승입니다. 자, 자사주 소각 이슈 있었던 자화전자도 강보합권 그리고 의료 AI 쪽 일부 종목들 상승세 포착되고 있네요. 자, 거래량은 어디로 실리고 있을까요? 캔코아 에어로,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LNF는 급락으로 거래량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LNF 관련한 소식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LNF 질문을 김진만 위원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표정이신데. LNF의 계약 금액 정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4조에 달했던 게 973억 원으로 정정이 됐고 테슬라 그 일부 프로젝트가 거의 아예 집행이 안 된 걸로 봐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시각 가지고 사실 이게 조금 독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24년도 초부터 25년도 말까지 나왔던, 즉 이제 짧았던 계약 공시가 3.8조였었는데 970만 원이었나 이제 공시가 바뀌었는데, 즉 아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거래소에서 되게 예민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공시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사실 이제 공시 자체의 내용 보시게 되면 분명 경고 딱지라든지 아니면 거래소에 철퇴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공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명 LNF에 관련된 이야기들 혹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2건의 계약 해지권, 그다음에 LNF의 계약 해지권,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더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전기차 쪽의 니즈가 너무나 지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2차 전지를 매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처럼 조금 더 하락세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왜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에서 ESS한 기업들은 적절한 하단부에서 반등은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고통의 시간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대형주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대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당분간 약간 심리 위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이것이 특정 프로젝트 하나의 영향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변동을 좀 딛고 2차 전지의 시기도 좀 빨리 도래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섹터에 대한 뷰가 긍정으로 바뀌실 때는 두 분 다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라도 의견 커버하도록 할게요. 자, 김진만 의원님, 방산과 재건 이슈 하다가 말고 저희가 프리마켓 넘어갔는데, 방산 재건 코멘트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방산 제가 코멘트 드렸는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LIG 넥스원이 워낙 이제 소모품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3사 중에서 상단부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한번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는데 LIG 넥스원은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재건 쪽은 저는 국내 재건주로 편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건 테마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테마고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재건주는 보지 말되, 다만 이제 한 종목이죠. 이제 합병을 앞두고 합병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HD 현대건설기계와 합병 예정인 HD 건설기계 이쪽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금값, 은값 계속 비싸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굴삭기 관련된 니즈들이 확실하게 있는 가운데,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중복으로 겹쳤던 사업군들이 재평가, 즉 이제 요즘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리레이팅이죠.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 향 이제 상승에 따른 국내 수의 유일한 업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은 원래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조금 더 이제 푸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합병 이후에 있을 HD 건설 기계를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까지 쭉 끌고 가면서 재상장 날짜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지금 HD 현대 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것보다는 합병 이후에 액션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타이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이오 쪽이 나름 양호합니다. 어제 흐름 꽤 괜찮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도 있는 가운데 바이오와 뷰티의 교집합 종목이죠. LNC 바이오가 세부 협상 이견으로 셀로메드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마켓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 2.5%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가열차게 정말 강하게 올랐다가 셀로메드 이슈 나오고 약간 변동을 겪었던 이 종목입니다. 이 이슈가 철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더 기대할 수 있을지, LNC 바이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 혹은 ADC, DAC 기업들 아니면 제약바이오, 애플바이오 이런 중소형 종목들 각각의 두 분의 의견 들어봐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 탑픽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훈 대표님?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좀 압축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알보리 플러스 ABL바이오 이런 부분을 꾸준히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알테오젠 리포트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 하는 모습이 하는 리포트 제목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렇습니다. 올해 물질 이전 계약만 대략 한 10건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물질 이전 MTA 이후에 한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그 내에 우리가 텀시 제출을 하고 라이센스 아웃까지 좀 이어지는 그동안의 수순을 보았었을 때, 최소한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추가적인 이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유효하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74
3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가운데 라이센스 아웃 막판 이런 옵션 우선권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내라 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테오전 같은 경우가 개인적인 탑픽 이런 부분 꾸준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코스닥에서 수급 유출이 결국 코스피로 이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패시브 자금은 수급 유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엎어치고 매치고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코스피 이전으로 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파트너사인 MSD가 차세대 매시 브리핑이 1월 12일 날 있을 예정이고 15일 날에는 기존 딜 업데이트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그 성장에 대한 로드맵 이런 부분을 밝힐 예정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DD01 매시 치료제 관련된 중간 임상 결과 데이터 발표 이미 중간값 발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 자체를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 날 있을 차세대 매시 이런 업데이트 부분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비만 쪽에서는 또 D&D 파마텍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전략 공략주로서 준비한 종목이 또 GLP-1이자 또 피지컬 AI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군에 속해 있어요. 그 부분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LP-1인데 피지컬 AI. 예. 궁금하네요. 잠시 후 저 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은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 이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에이프릴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가 11월 18일 4만 원대 후반에서 말씀을 주셨고, 3만 원대 후반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어제 급등했습니다. 5만 5천 원을 기록했어요. 내년도 에이프릴바이오만 보셔도 무방할 만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쭉 갔습니다. 계속 보유? 네, 보유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에이프릴바이오가 2조, 즉 이제 지금 구간에서 한 40~50%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상단이라서 이야기 드리기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바이오는 에이프릴바이오를 빼고 굳이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저한테 이제 속아서 이제 에이프릴바이오를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좋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내년도까지 2조 평단 2조 시가총액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어제 비만약이 오르게 되면 그 이후에 바이오텍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이제 바이오 쪽 내년도 초에 저는 주도 섹터가 반바, 이제 지주는 아닌 것 같고요. 바이오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살만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스코텍을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서 어제 적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초에 IR 등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세론이 좀 크게 나와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은 걸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짧게 단기간에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 그다음에 내년도 초에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긍정 이슈들을 봤었을 때 지금 만약에 바이오를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 혹은 억지로라도 사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오스코텍을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오스코텍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창윤 대표님의 이 바이오와 로봇의 교집합 종목 탑픽은 무엇일까요? 바로 WSI입니다. WSI. 중소형 종목일 수도 있는데 WS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왜 제약 바이오이자 피지컬 AI냐? 결국은 본업 단위인 이런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유통,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요. 즉 플로실이라고 하는 국수 지열제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 이즈메디봇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지컬 AI 관련된 이런 그 자궁 거상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이제 공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특허 출원 자체가 올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에서 유럽까지도 특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에 따른 성과 자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용 로봇 쪽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확실한 캐시카우 바탕으로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자회사 또 인트로 바이오 파마가 자체 플랫폼 기술인 이밀패스, 그러니까 흡수율을 높이는 경구형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이죠. 그리고 제형 변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 이제 이런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이런 제형 변경 같은 경우로 개발 지금 착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모멘텀 자체도 그대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보면 제약 바이오이자 의료용 로봇 쪽 그리고 GLP-1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새해 다크호스 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50원, 손절가 1,950원으로 WSI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김진만 위원님은 앞서 반도체 공략주로 KC텍, 바이오로는 오스코텍 얘기 주셨습니다. 이것 활용해서 최종 마무리 전략 주신다고요? 네, 1월 6일 날 CS, 그다음에 18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다음에 1월 10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딱 잡지가 명확한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는 KC텍 지속 강조드리고요. 바이오는 지금 살만한 기업으로 오스코텍 코멘트를 드렸고, 근데 로봇이 너무나 올라서 좀 부담 가긴 합니다만 로봇을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제 이제 자화전자가 이제 사실 로봇해요 이제 이런 게 사실 좀 테마거든요. 원래 좋았던 기업이 이제 리레이팅 로봇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 로봇주를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 자화전자가 기존에도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로봇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자화전자까지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뭐 인탑스도 이제 최근에 코멘트 드렸는데 로봇주들이 다루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베일에 가려뒀던 종목들을 찾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종목으로는 자화전자를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잘 다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도 프리마켓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 이런 CES 이벤트를 앞둔 종목들 흐름이 좋습니다. 일정 부분 일정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오토에버는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장중의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과 한 해 즐겁게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